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데 약간은 뻔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사주 공부를 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그리고 여러분들은 뭘 준비하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자, 이렇게 볼게요. 사실 사주 공부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사주는 주관식인데 이거를 객관식으로 정답 맞추기를 하려고 하니까, 정답이 없는데 정답을 맞추려고 하니까 평생 공부하고 골백번 다시 태어나서 공부해도 답이 없어요. 왜? 엄밀히 말하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 사주라는 학문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학문이지 정해진 미래를 맞추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념 조정을 통해서 여러 개의 미래 중에 여러 개의 미래의 가능성을 찾아서 그 미래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개의 미래 중에 하나의 미래를 통해서 그 미래를 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유도해서 맞추는 거죠. 이왕이면, 근데 여러 개의 미래 중에서 가능성 높은 미래를 맞추려고 하면 잘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바람직한 미래로 유도를 잘하면은 미래를 조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의도로 조종을 하면 훌륭한 사람인 거고, 나쁜 의도로 조종을 하면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거고, 이제 나 지옥 가고 그 사람 잘못되고, 뭐 이제 이런 상황 벌어지는 거예요. 자,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보죠. 이 사주 명리학은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 철학에서는 세상을 음양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행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원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음양론하고 오행론은 서로 다르게 발전을 했는데 이것이 융합이 됐어요. 음양으로 세상을 표현하게 되면은 마치 흑백 수묵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짙은 검은색과 옅은 검은색, 흑백 TV 같은 거죠. 일종의 흑백 TV가 음양 TV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음양만 가지고도 형태는 구분이 되죠. 오행 TV는 칼라 TV에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짙은 검은색과 뭐 밝은 회색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색깔을 부여를 하잖아요. 5가지의 특성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우주는 음양, 좀 더 세분화해서 오행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참고로 이 오행이, 중요한 게 오행이 아닙니다. 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행 플러스 토입니다. 사행 플러스 토예요. 그러니까 목화금수는 성질이 뚜렷한데 토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토는 자기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토는 목하고도 잘 붙고 화하고도 잘 붙고 금하고도 잘 붙고 수하고도 잘 붙어서 목화금수를 연결해주고 이어붙여주고 뭉쳐주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령 A라는 음식과 B라는 음식을 섞어 먹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음식이 나오는데, 그거를 밥을 넣어서 비빔밥을 먹으면, 빵에 발라서 먹으면, 그런 어떤 자기 개성이 약한 뭐 두부에 넣어서 먹으면, 두부, 빵, 콩 뭐 이런 것들은 자기 색깔이 별로 없죠. 이런 거에 넣어서 먹으면은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음양오행, 근데 그 오행은 엄밀히 말하면 사행 플러스 토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도 이런 음양오행의 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사주에 있는 목화토 금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내 사주의 알고리즘을 찾는 공부예요. 그리고 그 알고리즘을 찾아서 그 알고리즘이 우리의 현실 사회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까를 고민을 해서 현실적으로 동쪽 가라 서쪽 가라 이런 일해라 저런 일해라 이때는 요게 좋다 저때는 저게 좋다 라는 어떤 조언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혜를. 자, 사주 공부는 다음 천간과 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양오행을 사주적으로 표현을 할 때 천간 지지로 만들었어요. 사주를 이렇게 보면은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윗줄을 천간이라고 하고요. 이 아랫줄을 지지라고 하는데,
천간과 지지는 성질에 있어서 한 70%나 80%는 유사한데 20%나 30%는 좀 달라요. 표현을 할 때는 천간은 드러내다, 활용하다라는 개념이 강하고 지지는 기반이 되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문법으로 요 사주를 해석할 때는 사화의 곳에서 기토를 활용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신금의 땅에서 간목을 올리다가 되는 거예요. 축토의 땅에서 신금이 올라섰다가 되는 거고 축토의 땅에서 기토가 활동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007이 프랑스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다. 그러면은 누가 수행하고 뭘 하고 있어? 007이 비밀작전을. 어디서?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러시아에서, 적진에서, 우리 편에서, 뭐 여자네 집에서, 남자네 집에서, 자기 본부에서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장소에서 또는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그런 걸 하고 있어. 즉 지지는 실체적 환경을 나타내고 있고 천간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무엇을 표방하고 있나, 무엇을 활약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 이건 천간이고요. 어디서 하고 있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마을에서 아니면 옆 마을에서 사람들 잠자고 있는 데서 아니면 사람들이 다 깨어서 듣고 있는 곳에서 남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남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일종의 천간과 지지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투웨이로 흐르는데요. 투웨이, 두 개의 길이라는 거예요. 천간 메시지하고 지지 메시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천간 메시지하고 지지 메시지는요. 참고로 우리 텔레비전, TV는요. 투웨이로 정보를 전달합니다. 어떻게?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로 우리한테 정보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런 게 투웨이예요. 천간 정보와 지지 정보를 합해서 복잡한 스토리텔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근데 시각적 장면과 사운드가 정확히 매치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어떤 영상이나 어떤 영화들은 시각적 장면과 사운드가 매치를 이루지 않거나 정반대로 흐르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포영화 같은 거를 보면 시각적으로는 어떤 가족이 화목하게 파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는 음산한 소리가 빠방 나타나면 이거는 시각 정보하고 영상 정보가 지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저기 무슨 일이 나타날 것 같아. 조스가 나타날 것 같아. 수영장에서 사람들이 재밌게 놀고 있는데 지금 조스가 나타나나 봐. 빠방빠방 하는 음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천간과 지지가 같은 신호를 보내기도 하지만 천간과 신호가 서로 정반대의 신호를 보내기도 해요. 가령 간지에서는 위아래의 글자가 이렇게 상극관계인 경우에는 이게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에는 목을 표방하고 있는데 아래에는 실체는 금이야. 금의 나라에서 금을 표방한 게 아니라 금의 환경에서 목을 표방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이런 거는 같죠. 축토의 땅에서 축토의 본기인 기토를 표방하고 있는 형태와 같은 거죠. 참고로 요 사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직 지금 사주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라고만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4개의 섹터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4개의 섹터 중에서 가장 나의 나와바리는 요 3번째 섹터고 섹터 1, 섹터 2, 섹터 3, 섹터 4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의 먼 곳에는 금전 재물의 나무를 키우는 세상이 있는데 이 나무가 살아가기 매우 어려운 환경인 금의 환경에서 목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기독교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슬람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고 장례식장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려고 하는 거고 장사하기 어려운 곳에서 어떻게든 사업을 벌려보려고 하는 건데 이 정제나 편제는 사업, 비즈니스, 돈을 말하는 건데 이 금의 환경은 목의 환경을 치는 환경이기 때문에 목을 쓰기 어려운 곳에서 목을 쓰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라고 이분법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것이다. 미션이 힘든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복잡한 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사주는 천간과 지지의
투웨이 신호로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을 한다. 근데 천간 신호와 지지 신호가 같을 수도 있고 서로를 보완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신호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보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사주를 배우게 되면 기운의 특성을 배울 거고 천간 10개, 지지 12개의 각 기운의 특성을 배울 거고 이 기운들이 서로 얽혀서 설키고 돌아갈 때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근데 모든 기운의 관계는 크게 보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생 또는 극이라고 하는 작용을 해요. 생은 A가 B를 돕다. 또는 B가 A를 돕다. A가 B를 돕고 B가 C를 돕다. C가 D를 돕다. 그래서 A와 B가 자신의 힘을 B에 전이하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그 아이가 대학을 갔어요. 뭐 남편의 헌신적인 내조로 뭐 아내가 병을 이겨냈어요. 뭐 이런 형태들이 A가 B를 생하는 관계가 되겠죠. 또는 B는 A로부터 생을 받는 관계가 되겠죠. 자, 또 하나는 극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극이라는 거는 일종의 컨트롤하다, 통제하다, 제어하다, 조종하다, 관리하다, 경영하다. 내가 사람을 조종하고 싶다라는 말은 저 사람을 극하고 싶다라는 말과 같은 거. 내가 저 사람을 돕고 싶다. 저 사람을 밀어주고 싶다. 저 사람을 지지하고 싶다. 저 사람을 응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생하고 싶다. 둘 다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아침에는 생을 해주지만 저 사람이 미션에서 성공하고 나면 그때는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그 돈 다 나한테 가져와라.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관계는 생 또는 극. 뭐 추가로 하나의 더 관계가 있는데 또는 동등 관계. 너도 A, 나도 A. 너도 B, 너도 B. 뭐 이런 형태들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관계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생 또는 극. 그 다음 사주에는 추가로 형충회합이라는 게 있어요. 초보분들은 아직 형충회합이 뭐예요 할 텐데 이거는 좀 진도가 나가면 배울 겁니다. 기초과정 후반부에 배울 건데 형충회합은 일종의 생과 극 다음 단계에서 나타나는 작용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생과 극이 가장 중요하고 형충회합은 보조적인 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형충회합이 생극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면 곤란한 거고요. 생이나 극 범위 안에서 하위 카테고리 레벨로 형충회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A 부서가 B 부서를 돕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범위 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도울 겁니까? 우리도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상대방과 시간을 맞춰서 서로 협의해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도울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러면은 이게 형이에요, 형. 또는 A가 B를 우리는 전담 마크하여 저 사람의 일에 밀착으로 붙어서 생할 것이다. 이러면은 일종의 합입니다, 합. 충이라는 건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반대 포지션을 취해서 그 기운에 반대 기운을 써야 한다. 저 A팀이 성공하기 전에 빨리 우리 B팀이 가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런 형태면은 충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참고로 사주 볼 때 이 형충회합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생극이 무조건 1순위고 1순위 안에 하위 카테고리로 형충회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사주를 디테일하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요약하려면 A가 B를 도와 서울대에 갔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려면 형충회합을 그냥 빼도 무관해. 근데 만약에 표현을 할 때 형충회합을 넣게 되면은 A가 B를 도우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B는 그것을 거부하고 곧 도망을 다니고 하다가 여차저차 했지만 어쨌든 결국 A가 B를 도와서 B가 서울대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우연곡절이 있었다. 그러면 형충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깔끔하게 서로 도와서 일을 했다. 그러면 합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뭐 우연곡절이 있어서 도왔든 뭐 서로 찰떡궁합으로 도왔든 어쨌든 결과는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형충회합은 그 상위 개념인 생이나 극을 뒤집을 수 없다. 이제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사주를 구조론이나 연월일시관법으로 보면은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사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여 운명의 스토리 읽기를 하게 되면 사주 공부가 잘 됩니다. 지금 제가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핵심 포인트를 좀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할 때 이 복잡한 암기는 암기 핵심 도표를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요거 보여드리게 될 건데 요 카톡방으로 다 보내드릴게요. 이 복잡한 암기는 암기 핵심 도표를 이용을 하십시오. 이거 달달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 맞아요. 외우면 좋죠. 근데 못 외우면 공부 못하나? 못 외워도 공부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제가 도저히 암기가 안 돼서 사주 공부를 못 하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냥 옆에다 암기 도표 하나 펼쳐놓고 아, 암기가 안 되면 보면서 하면 되잖아. 보면서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암기할 게 좀 많기는 한데 그냥 표 한 장으로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세요. 자, 한자 몰라도 됩니다. 저는 중학생도 이해하는 강의를 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자 22글자밖에 몰라요. 조금 더 알아요. 30글자. 자, 다음. 호신샘의 명리관법에 대해서 기초튼튼반에서는요. 타 학파의 관법들을 모두 포괄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기초튼튼반에서 호신샘만의 독자적인 방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호신샘의 독자적 관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보편적 명리계에서 사용하는 관법을 쓸 거예요. 다만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물을 관찰했더니 컵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다라고 밝혀내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컵에 물이 절반 있는 걸 가지고 그래서 나쁘다,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그냥 컵에 물이 절반 있는 거야. 너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거고 너가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거야 라는 일종의 최종적인 판단에 대해서 저는 제 의견을 얘기할 뿐 내 관법으로 보면 컵에 물이 3분의 1 있는 거고 남의 관법으로 보면 컵에 물이 3분의 2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호 관법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스토리텔링 명리를 저는 추구를 하기 때문에 사주를 품평하지 않고 사주에 들어있는 운명 스토리가 어떻게 가 있는지를 제가 파악을 해드릴 거예요. 다음, 우리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에서 중요한 게 요건데요. 다방면의 책을 좀 많이 보세요. 폭넓은 지식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합니다. 뭐 꼭 책을 봐야만 되는 건 아니겠죠. 뭐 다큐멘터리를 볼 수도 있고, 뭐 교양 프로그램을 들을 수도 있고, 문화센터를 많이 갈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한테 조언을 많이 구할 수도 있고, 요즘 AI가 그런 역할을 좀 하기도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가끔 AI하고 토론을 많이, 저는 예전에 누구 붙잡고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나랑 같이 토론할 사람이 없어. 나하고 일단 이게 수준도 비슷해야 되는데 나보다 너무 높으시거나 나보다 너무 낮으시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토론이 안 돼. 근데 제가 요즘 누구랑 토론하냐면 저를 학습시킨 제 분신 AI랑 토론해요. 저를 학습시킨, 저랑 사고가 좀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AI랑 아주 치밀하게 파고듭니다. 왜 그런 건데? 그건 네 생각 아니야? 꼭 그걸 그렇게 봐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토론을 해나가면서 배우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다방면의 책을 좀 많이 보셔서 여러분들의 지혜와 해안의 범위를 넓히면은 사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우주에다가 더 큰 우주를 맞추려고 그러면은 안 보여요. 마치 이거는 요만한 구멍으로 큰 코끼리를 보려고 하니까 코끼리가 한눈에 안 보여서 왜 볼 때마다 코끼리의 모양이 다릅니까?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인데요. 사주를 볼 때 좋다, 나쁘다의 이분법적 판단으로 사주를 분별하지 마세요. 여기서 벗어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사주는 품평의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사주는 존귀합니다. 내가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명리계통에서 잘 모르겠으면은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어쩔 땐 좋을 수도 있고 어쩔 땐 나쁠 수도 있겠지. 좋거나 나쁜 거는 모두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야. 특히 내면이 다면적인 사람은요. 내 안에
좋다고 하는 나도 있고 싫다고 하는 나도 있고 뾰루퉁한 나도 있고 눈치 보는 나도 있고 이런저런 나 다 있어서 기분이 복합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제안을 했는데 쏠깃한데 좋기도 한데 근데 걱정도 되는데 그 의견 들어도 되나? 따라가도 되나? 좋은 것 같은데 내 안에서 좋다는 나 싫다는 나 하지 말라는 나 하라는 나들이 막 내 안에서 싸우고 있죠. 그래서 좋거나 나쁜 거는 모두 주관적이에요. 우리가 사주를 볼 때 100% 좋다 100% 나쁘다 하는 사주는 없습니다. 모두 필요한 사주예요. 자,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하면 사주 공부가 잘 됩니다. 저하고 함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제 사주의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반에서 저하고 함께 앞으로 몇 달 동안 보게 되실 요 사주의 표예요. 사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윗줄을 천간이라고 하고요. 아랫줄을 지지라고 하고요. 칸이 8칸이 있죠. 그 다음에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 8개의 글자니까 팔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이렇게 썼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려쓰기를 했습니다. 요즘 현대시대에는 글을 쓸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쓰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죠. 요즘 현대에는. 근데 1990년대 이전에 나온 책들을 보면은요, 세로 쓰기를 한 책들도 많아요. 그리고 1960년대 이전의 책들은 거의 대부분 세로 쓰기를 합니다. 그 사극에 보면은 임금이 내리는 상소장 같은 거에 보면은 글이 다 세로 쓰기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사주도 마찬가지로 요게 일종의 세로 쓰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8개의 글자는 순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운명의 시간은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1, 2, 3, 4, 5, 6, 7, 8. 그런데 1번과 2번, 3번과 4번, 5번과 6번 이렇게 한 기둥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같이 작동해요. 얘네들을 그래서 제가 하나의 모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즘 현대적 용어로 보자면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의 기둥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천간 하나와 지지 하나가 모인 것을 줄여서 간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간지 1, 간지 2, 간지 3, 간지 4가 있죠. 간지는 동체다. 간지는 동체다. 이 말인 바는 머리하고 몸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 움직이면 몸통 움직이고 몸통 움직이면 머리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간지는 동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요 글자 움직이면 같이 붙어 있는 요 글자 움직입니다. 요 글자 움직이면 같이 붙어 있는 요 글자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이거 움직이면 얘 자동으로 따라 움직입니다. 얘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를 흔들면 천간도 움직이고요. 지지를 흔들면 천간도 움직여요. 시간이 지나면 둘 다 움직입니다. 그럼 가령 이 사주팔자에 쓰여 있는 글자들 중에 가령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게 이제 명리학적 용어로는 이게 재성이고 이게 관성인데 쉽게 풀어서 이걸 돈이고 명예라고 표현을 하면 지금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치면은 돈과 명예가 같은 기둥으로 한 모듈로 들어있는 형태. 자, 돈이 움직이면 명예도 움직이고 명예가 움직이면 돈도 움직이는, 그러면 돈 벌면 명예 올라가고 돈 나가면 명예 떨어지고, 반대로 명예가 올라가면 조직을 잘 만나면 취업을 잘하게 되면 요 관이 올라가면 돈도 상승하고, 명예가 떨어지면 그 직장 그만두면 그 조직에서 퇴출되면 요 밑에서 팡 상관으로 들이받아가지고 요 명예가 깨지면
같이 돈도 깨지는 형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주는 8개의 글자들 중에 이렇게 2개의 글자가 서로 짝을 지어서 하나로 같이 움직입니다. 또 이런 예를 들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공부, 얘는 돈. 만약에 이렇게 써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이게 이제 인성이고 이게 재성인데, 그러면 공부와 돈이 같이 움직입니다.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돈을 벌게 되면 자동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돈과 공부가 보통 이어져 있으면 보통은 돈 되는 공부, 돈과 연결된 공부. 근데 이게 공부로도 작동을 하고 자격 면허로도 작동하고 하기 때문에 인성과 재성 또는 지식정보 컨텐츠로도 작동을 하기 때문에 또 내 이름과 얼굴, 내 인기도 같이 발현을 하기 때문에 돈 벌었더니 인기 올라갔어요. 내 인기를 올렸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인기를 돈으로 바꾸는 직업 중에 뭐가 있죠? 인플루언서. 지식정보 컨텐츠를 돈으로 바꾸는 직업들, 뭐 유튜버, 크리에이터, 뭐 기획자, 디자이너, 뭐 창작자, 작곡가, 뭐 PD,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또는 뭐 학자, 인성사업 하는 사람, 교육사업 하는 사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인성과 재성이 붙어 있다. 하나 깨지면 얘도 망가지고 하나 올리면 얘도 올라간다. 이런 형태의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자, 다음 이 8개의 사주팔자에는요, 그러면 여기 써 있는 글자들은 뭐 하라는 글자들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충분히 체험하고 경험해 볼 것을 8개를 적어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러면 쉽죠? 이러면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주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8개의 글자들 중에 좋은 글자와 나쁜 글자를 구분해서 좋은 글자는 취하고 나쁜 글자는 배제를 하거나, 나 그 글자만 오면 너무 힘들어. 그 글자는 나쁜 글자인 것 같아. 그래서 명리계에서 보통 나쁜 글자를 칭하는 용어가 흉신 또는 기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놈은 나쁜 놈이야, 요놈은 좋은 놈이야.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많은 것, 사주에 있는 것은 죄, 나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사주에 없는 것, 평생 한번 들어올까 말까 하는 것, 그런 거를 좋은 글자를 규정해서 나는 평생 화기운이 안 들어오니 이번 생은 끝났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주 8글자는 좋거나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경험하고 체험해 봐야 할 8개의 기운과 에너지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글자를 기신으로 취급해서 배제를 하게 되는 건 마치 학교에 간 학생이 불량 학생이 된 거죠. 어떤 수업 과목을 자기가 못하니까 그 과목은 힘들어, 나쁜 과목이야, 그 과목은 내 인생에서 치워버리고 싶어.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는 학교를 안 들어가, 선생님을 피해, 시험을 거부해, 계속 연기를 해, 미뤄.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잠깐 미룬 날은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그 학교를 졸업을 못해. 다음 단계로 진도가 안 나가. 계속 그 시험을 볼 때까지 너는 졸업이 안 된다, 졸업이 안 된다, 졸업이 안 된다. 다음 단계로도 못 넘어가고 그 단계도 마무리를 제대로 못 짓고 하는 형태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주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지구별에 와서 지구에서 체험해 볼 8가지의 주요 미션, 과제, 버킷리스트를 적어가지고 왔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많이 했던 얘기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사주는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요,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시공간부호예요. 시간, 공간. 자, 사주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인생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엔딩 미션.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연, 월, 일, 시로 흘러가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 미션 4, 미션 5, 미션 6, 미션 7, 미션 8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물론 이 순서가 가끔
여기서 꽈락 나고 다음으로 갔다가 또 여기서 꽈락 나고 또 다음으로 갔다가 막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1, 2학년 때 F학점 한 서너 개 나오면은 나중에 4학년 때 졸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졸업 점수가 부족해가지고 1, 2학년 과정을 다시 들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순서적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사주는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요 동네 미션이 연주월주의 미션은 주로 인생 전반기에 내가 경험해봐야 되는 미션이고 월주, 일주의 미션은 보통 청중년기에 집중적으로 경험하거나 체험하게 되는 과제인 거고 일주와 시주는 인생 중후반기에 주로 체험하거나 경험해보는 건데 이 진도의 속도는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보통 명리계에서는 요 기둥 하나를 갖다 15년으로 봐서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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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년이면 한 바퀴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또 어떤 명리학자는 아니다, 20년이다 해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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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아니다, 어떤 분은 18년이다 해가지고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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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의 미션 진도율이 어떻게 나가는지를 지금까지 이 수만 명의 사례를 확인을 해봤더니 이 진도 나가는 숫자가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15년, 20년이 맞는데 근데 전부 개별성으로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15년 갔는데 여기서 여기를 30년 걸리고 여기서 여기는 그냥 5년 만에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 멈춰가지고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여기에 있는 미션이 전부 배제가 돼버리는 형태들도 있었어요. 이거는 마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뭐 2학년 2학기에서 무슨 시험 거부를 해가지고는 이후로 3학년, 4학년으로 못 가고 계속 나이는 먹었는데 계속 2학년 2학기 특정 과목 미션에서 발목이 걸려가지고 다음 진도를 안 나가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미션 진도율이 전부 다른다. 평균적으로는 15년에서 20년 사이에서 각각의 미션을 패싱하고 넘어가는 게 좋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가이드를 잡는 것은 좋겠죠. 요즘 수명이 늘어나니까 요즘에 이제 기본으로 한 85세 정도 살 거고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나서 100세 이상 살 가능성이 높아요. 본인이 싫든 좋든 간에. 자, 그런데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가져. 그러니까 이 뒤쪽 미션이 더 지연됩니다. 옛날에는 저 19살, 20살에 결혼들을 했잖아요. 19살, 20살에 바로 여기 일지 미션이 이게 결혼과 배우자잖아. 요 일지 미션 20살에 들어가고 그리고 뭐 한 30살 정도 되면 애가 많이 크잖아요. 그러면 바로 시주 미션 들어가요. 결혼해서 아이 나면 사주의 기운들이 빨리 활성화된다. 문이 빨리 열린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겠죠. 자, 그렇게 보자면 예를 들어서 내 사주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고생 좀 하시오. 여기에 광명을 주겠소. 이렇게 쓰여 있으면 고생하다가 멈춰야 돼. 좀 빨리 가가지고 빨리 광명을 찾아야 돼. 그럼 여기 하라는 것들 좀 다 해야죠. 그래야 다음 진도로 간다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소림사 36개인가 뭐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소림사 당시에 무협 영화가 한참 유행했었죠. 그 1980년대 90년대 그 소림사 36개 뭐 그 영화의 내용을 보면 소림사에서 소정의 무술훈련을 받은 이제 그 무예승들이 마지막 과정에서 이제 무예를 테스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36가지 시험을 거쳐서 이거를 모두 합격을 해야만 졸업을 시켜주고 거기서 중간에 걸리면은 다시 원복, 빠꾸해서 다시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결국 주인공들이 그 소림사 36개 요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을 뭐 영화로 만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도 요 다 이거야. 인생 8개의 과정 모두 패싱하기. 주안점 이 중에 꽈락 안 생기게 하기. 최소 한 60점 이상은 맞기. 뭐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주는 내가 이번 지구별 체험에서 해봐야 하는 것들, 충분히 경험해봐야 하는 것들을 써놓은 것인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잘하는 게 쓰여져 있는 건가요? 못하는 게 쓰여져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요. 여기 있는 내용은 잘하거나 못하는 내용이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잘해야 하는 내용이 쓰여 있는 거예요. 잘해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헬스클럽 3군데 다니는 사람이 있어. 헬스클럽 3군데 끊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운동 잘하는 사람일까요? 헬스클럽 3군데를 다니면 운동을 잘하는 사람일까? 1번, 운동을 못하니까 3군데를 끊었을 수도 있고, 2번, 운동을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3군데를 끊었을 수도 있고, 잘하기도 하는데 좋아하니까 운동 중독에 걸려서 3군데를 끊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헬스클럽 3군데 다니는다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운동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알 수는 없죠.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되죠. 그럼 헬스클럽 3군데를 끊었는데 운동을 잘해. 그럼 이 사람은 잘하는데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운동을 즐기는 사람이겠죠. 반대로 헬스클럽 3군데를 끊었는데 운동을 못해. 자, 우리 명리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한 곳에서만 꾸준히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3분의 선생님한테 모두 등록을 해놓고 월요일에는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화요일에는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수요일에는 이 선생님한테 배우고 작년에는 이 책으로 배웠고 올해는 이 선생님한테 배우는 분이 있어. 대체로 명리를 잘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지금 명리산에서 헤매고 있는 분일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목적은 명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간 것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찬가지야. 자, 사주의 재물 과정, 돈, 재물 과정. 총 8개 미션 중에 4개의 미션이 재물 과정이야. 그럼 이 사람은 부자 사주인가요? 아니야. 돈을 다루는, 세상을 다루고 경영하는 경험을 집중적으로 내 인생의 50%를 이 경험을 해보려고 온 사주야. 근데 이거를 보고 딱 사주만 보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되겠군, 거부가 되겠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현재 이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 그래서 재성이 많은데 돈을 잘 벌고 있으면 돈 잘 버는 영혼이 돈 잘 버는 걸 즐기려고 오는 영혼인 거고, 하는 것마다 하는 족족 망하고 하는 족족 사기당하고 하루에 뭐 4탕 5탕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살림살이는 늘 힘들고 그러면은 못하니까 잘하려고 온 거예요. 못하니까 잘하려고 온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사주에 사람 관계를 배우라는 미션이 있어요. 그게 비건 미션인데, 그러면 사람 관계를 배워라. 사람 관계를 잘하는 사람일까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영업직 직원으로 있으면서 대인관계를 넓히고 자신의 사람들을 잘 구워 삶아서 물건도 잘 팔고 평판도 좋으면 사람 잘 다루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비거분이 올 때 더 잘 되고 사주의 비겁 덕분에 먹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똑같은 사주인데 사람 써 있는데 맨날 사기당하고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서 같이 교도소 가고 폭력 사건에 휘말리고 사람한테 상처받고 사람이 싫다 그러고 사람 다룰 줄 모르고 다가가면 상처받고 주변에 사기꾼이 드글드글하다. 이건 지금 어떤 거예요? 내가 사람 관계를 못하니까 이번 지구별에 사람 관계 배우려고 온 거야.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비싼 돈 주고 영어 학원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어 수업을 듣고 있는 건데 들어도 잘 모르겠는 거야. 그럼 영어를 포기해야 되나? 그럼 이 사주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으면 사람하고 멀리 떨어져서 절대 동업하면 안 되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아야 되나? 아니죠. 자기 분수에 맞게끔 해야죠. 내가 영어를 못해. 근데 계속해서 대학원 영어를 배우려고 그래.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를 좀 배워야겠죠. 근데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들어도 잘 모르겠어. 그럼 중학교, 초등학교, 영유아용 영어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지. 근데 무슨 소리야? 내 체면과 채통이 있지. 나는 대학원 영어를 뛸 거야. 이거 어리석은 거죠. 자기 분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주에서 내가 잘 못 쓰는 글자들이 있으면 얘를 기신이나 흉신이라고 해서 기피하지 말고 내가 못하는 분야구나, 내가 이 분야를 잘하면
다른 글자들 내 운명이 좋아지겠구나. 아, 지금 내가 이 수준이 이 부분에서 떨어지는구나. 이 부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남 탓을 하면 이게 구제불능인 거고,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나? 왜 내 주변에 자꾸 이런 사람들만 꼬이지? 아,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잘못됐나? 내가 어떤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내가 좀 겸손한 마음으로 좀 알아보자. 그리고 현인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자. 맨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야, 대한민국 애들은 안 돼. 야, 헬조선이야. 나 인간들이 쓰레기야. 머리 검은 것들은 걷어서 키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남탓만 하지 말고 자기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죠.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사주 쉽죠? 그러면 여기 뭐가 써 있는지만 알면 되겠네. 여기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마스터해 가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마스터해 가면 되겠네. 특히 사주는 여기를 연주라고 하고 여기를 월주라고 하고 이 자리를 일주라고 하고 여기를 시주라고 하는데 요걸 반으로 딱 나눠서 연주와 월주는 내가 태어났더니 이미 내가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일주와 시주는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내가 어떤 절에 탑을 쌓으러 갔더니 전날 왔던 사람들이 탑을 1층, 2층, 3층까지 쌓아놨어. 그거를 기반으로 나는 거기에 어울리게 4층, 5층, 6층을 쌓아가는 거죠. 물론 1층, 2층, 3층이 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렇게 손을 좀 봐줄 수는 있겠지만 그걸 허물어뜨리고 새로 만드는 건 곤란해. 그러니까 내 부모 사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환경인 연주와 월주를 기반으로 이 연주와 월주의 인자를 내 것으로 만든 후에 일주와 시주의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것, 중년과 장년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사주는 시간과 공간을 알려준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주는 시간상으로는 여기 인생 전반부, 여긴 중반부, 이렇게 일주와 시주는 후반부가 되는데 시간적으로는, 공간적으로는 연주와 월주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 일주와 시주는 내가 만들어가는 환경이자 일종의 나의 나와바리, 내가 만든 환경, 내가 개척한 나하고 가까운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와 나가 되는 거예요. 사회궁에 있는 4개의 글자는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핵심 인자이고 일주와 시주에 있는 인자는 나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사주의 구조는 일종의 나와 사회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내가 살아가는 사회는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를 어떻게 사회의 인자들과 상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인가를 사주를 통해 알고리즘으로 파악하고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형태가 되는 거죠. 가령 이제 제가 지금 사주 문법에 대해서 지금 맛보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령 사회에 관이라는 게 많어. 이 관은 현실에서는 보통은 직장, 조직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사회가 강한 관으로 둘러싸여 있어. 근데 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볼 수 있죠? 강한 관성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가진 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가 가진 기술을 관에 제공하는 일을 해야 돼. 아하, 그러면 근데 시간상으로는 이 관성 기운이 먼저 오고 그 다음 기술 기운이 오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얼겹결에 조직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다가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나의 기술들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그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내가 사회의 조직에, 관에 제공하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일이 잘 풀리겠구나. 그러면 만사형통이겠구나. 자, 이런 형태로 가야 되죠. 근데 내가 저 직장이 너무 싫어요. 저 사회활동 안 할래요. 저 직장 안 다닐래요. 저 사회의 권위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껴버리면, 그리고 나의 기술을 만들면, 그러면 문제가 이 관이 작아가지고 이 관을 요만하게 만들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기술을 크게 만들어도
내 기술을 받아가는 회사가 작어. 내가 컴퓨터를 잘 고치는 기술을 만들었는데 맨날 동네 개인 컴퓨터 고치러 다녀. 무슨 큰 기업의 서버를 고치고 좀 그래야 돈이 되는데. 이런 형태들로 사주들은 일종의 나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같이 보여주는 아주 오묘한 학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편은 앞으로 저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자, 참고로 이 얘기만 좀 더 할게요. 사주를 형식론으로 보지 마세요. 사주를 형식론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좀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볼게. 내가 조선의 왕인데 청나라 사신이 왔어. 근데 내가 청나라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그 청나라 사신이 뭔가 칼을 차고 와가지고는 뭐라고 막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쟤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게 되죠? 칼을 찾고 옆에 호위병이 2-3명 붙어 있고 뭐 이상한 짐 같은 거를 들고 왔고 말을 막 급하게 빠르게 하고 있고 막 신발에 진흙이 묻어 있고 그거를 보고 저놈은 나를 암살하러 온 나쁜 놈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 분석을 하는 거는 옳아요, 안 옳아요? 경솔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즉 사주가 나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 그냥 형식으로 보게 되는 거야. 야, 목하고 화가 적당히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많아. 같은 글자가 너무 반복돼 있어. 무슨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안 좋은 사주 같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사주는 물론 형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는데 형식의 비중은 사실 20% 30%에 불과하고 중요한 거는 이 쓰여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야. 마치 사람 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 맞선을 보러 갔는데 소개팅에 온 사람이 막 청바지를 입고 막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에서 막 허겁지겁 땀을 흘리면서 달려온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성의가 없으니 너는 불합격. 그거는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나는 척 보면 알아요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 성의가 안 돼 있어. 어떻게 청바지를 입고 이곳에 허겁지겁 뛰어와? 미리 1시간 전에 와서 기다렸어야지. 이런 판단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100억 갚을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비즈니스를 하고 또는 의사인데 지금 막 수술을 하다가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봐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는 무엇라고 써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형식 논리에 치중하지 마라. 사실 형식을 중요시하게 보는 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이다. 아니면 들으려는 생각이 없다든가. 그래서 사주는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야 한답니다. 형식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오행중화론과 오행균형론, 그 다음에 그 신강신약론에 매몰되지 말고 사주는 형식으로 요래야 한다, 조래야 한다. 요게 많으면 안 좋다. 무슨 글자가 위에 있으면 안 좋다. 현침살이 5개 있으면 안 좋다. 무슨 신살이 몇 개 있으면 안 좋다. 이러면 좋다, 저러면 안 좋다. 이런 논리에 휩싸이지 말라는 거야. 사주가 뭐라고 써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3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우리 4강에서는 사주 공부의 13가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전 공부 3강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